네, 자, 전산 세무 2급 제 106회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재무제표는 작성하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죠. 작성 기준. 첫 번째, 구분 표시. 뭐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도 마찬가지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두 개. 요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K랩 프로그램 거기 딱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봐도 알고, 그리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예외가 있습니다. 유사한 항목끼리 대표적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리가 평상시 분기할 때는 보통 예금, 당좌예금 따로따로 하다가 이게 유사한 것끼리는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고요. 그 다음에 1년 기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영업이익을 산정하기도 합니다만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보고할 때는 1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 현금성이 빠른 거. 현금이 제일 위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동자산이 먼저, 비유동자산 나중.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 표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임시계정은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맞고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없다 했어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고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현금화가 빠른 거 또는 부채인 경우에 빨리 갚아야 되는 거, 그거부터. 그 다음에 자본은 아까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분류되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나왔습니다. 현금 하면 여기에 분류되는 것들은, 요즘은 뭐 회사에서 현금을 보관하지는 않죠. 뭐 금고에 현금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에서 보통 예금, 언제든지 은행에 가면 요구하면 지불하죠. 이러한 것들. 이거는 현금에 들어가고, 현금성 자산은 지금 당장은 현금은 아니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확실한 것. 이러한 것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는데, 자, 여기 보면 1년 이내인 보통예금. 자, 요거는 보통예금인데 정기예금 또는 어떤 조건부를 달아서 당좌 계산을 할 때 묶어놓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증금조로.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이것도 1년 금융상품. 당좌차월은 이거는 뭐예요? 당좌예금에서 차감하는 부채 과목이죠. 그리고 3개월 이내, 자, 3개월 있습니다. 환매 조건을 가진 환매채. 이게 도대체 뭐냐? 환매, 교환하도록 조건을 달고, 그리고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중에 쓰는 말로. 이 채는 채권이에요. 환매, 3개월 되면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환매 조건을 단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이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 맞죠? 선수금,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이것도 1년 이내에 상품을 보내줘야 됩니다. 자, 유동부채 맞고요. 미지급금, 상품 이외에 갚아야 될 돈. 자,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는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이고요. 사채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비유동부채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안 되고요. 요거 세 개 더해주면 얼마예요? 1억 80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는 쉬운 문제였고. 자, 그 다음 4번. 유가증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종 나옵니다.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이 용어가 낯설죠. 말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익, 손이익이라고 그랬으니까 손실 또는 이익. 뭐가 실현되지 않아? 대표적인 게 회사에서도
주식을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기타 법인이라고 있어요. 회사에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평가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평가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평가 이익, 실현되지 않은 이걸 팔아야 돈이죠. 이익이죠. 근데 아직 주식은 갖고 있어. 근데 요거는 12월 31일 결산일 때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자, 이러한 것들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보유 손실 또는 이익은 뭘로 처리하느냐. 여기 보시면 영업의 수익이죠. 계정과목 및 적유등록 메뉴에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타 포괄손익 누계 여기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게 뜰려서 정답이 되고요. 자, 3번 먼저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요거는 평가 이익 또는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과 달리 당좌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한다. 요거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이게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뭘로? 만기일인 경우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채권인 경우에.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통주 500주를 한 주당 50만 원에 신규 발행하여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돈 들어왔어요. 차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대변에는 자본금이 되겠죠. 주식을 발행한 거니까 자본에 영향을 미치죠. 이건 맞고요.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그러면 차변에는 아직 지급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이 돈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회사 이익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지급 배당금. 나중에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미지급 배당금 없어지고 뭐 현금 이렇게 처리하겠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 항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본이 감소하겠죠. 왜? 배당금을 줘서 회사에서 돈이 나가니까. 자, 그 다음 3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비품을 1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뭐예요? 대변. 현금 나간 거. 자산. 감소. 요거는 자산 증가가 되죠. 이거 퉁치면 자산 하나 들어오고 그만큼 나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증감이 없어져요, 회사에. 그래서 3번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요 3번이 정답이 일단 되고요. 직원들에게 연말 상여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보너스 줬어요. 그럼 차변에 급여. 자,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자산이 감소. 근데 차변에는 급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익은 감소하죠. 이익이 줄어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본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급여 요거는 자본의 감소 항목이 돼서 거래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중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것만 봐서는 진짜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론 교재 241페이지에 전체 흐름을 제가 해놨어요. 이거 반만 잘라서 했는데 밑에 매출원가도 있고. 자, 이 제공품 계정을 완성품을 조립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최종 조립,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그 장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창고에서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재료를 직접 재료비 여기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로 가고, 노무비도 인건비 많이 나가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여기서 모은 제조 간접비를 다 모아서 이쪽으로 배부해 줍니다. 제조 간접비. 요거를 뭐라 그러냐?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모든 원가 비용이고, 그리고 지난달에 미완성품까지 해서 자, 이번 달에 미완성품 빼고 나면 나머지는 완성된 제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품은 제품 계정으로 갑니다. 제품은 자산 계정이죠. 그래서 여기로 와요. 그리고 여기서 기초 제품의 단기 완성품, 그 다음에 기말 제품 빼면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또 매출원가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공장의 흐름대로 장부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자, 거기에서 보면 6번에 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완성품 원가는 제공품 계정이 차변으로 대체된다. 자,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 대변에 있죠. 제공품 계정 대변. 근데 차변에 대체된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 틀린 겁니다. 1번. 자, 그다음 2번 보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이 차변으로 대체된다. 단기 투입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공품 계정 차변에 있어요. 맞죠? 이거는 2번 맞고요. 3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완성품 원가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이 자, 여기서 완성돼서 어디로 갔어요? 제품 계정 차변으로 갑니다. 차변으로 대체된다. 맞죠? 그 다음 4번 제품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 차변으로 간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 차변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론 교재 갖고 계신 분들 요 밑에 흐름 또 있으니까 그 화살표대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6번 문제에서 그러면 틀린 것 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완성품 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이 아니고 대변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거는 참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2번 106회 이론에서는.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요것도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의사결정과의 관련성. 의사결정 뭐냐? 회사를 운영하는 관리자, 사장님이나 아니면 뭐 이사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죠. 자, 그 내릴 때, 자, 여기 보시면 우선 매몰 원가부터 설명할게요. 매몰 원가, 매몰, 묻혔다. 그래서 제가 교재의 그림으로 이거 표현했죠. 4년 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받아서 학비를 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미 납부한 학비가 바로 매몰 원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돌려받지 못하죠. 이 졸업장 가지고 빨리 취업을 해야지 뭐. 그래서 돈 벌어야죠. 대출 물어야 되고. 자, 어떤 생각을 하든 이 매몰 원가는 돌이킬 수 없는 거,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몰 원가를 다른 분류에서는 비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비관련 원가는 이거는 의사결정을 해도 그 어떠한 다시 수정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근데 기회비용, 기회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피자, 치킨 둘 중에 뭘 먹을까? 기왕이면 가성비가 좋은 걸로 먹자라고 했을 때, 자, 의사결정에 따라서 전략할 수 있는 원가. 여기 같은 경우는 만족도. 예, 그런 게 있겠죠. 어제 피자 먹었는데 오늘 또 피자 먹으면 만족도 떨어지죠. 그때는 치킨 먹어야지. 자, 이거를 뭐라고 해요? 기회비용 관련 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비용을 관련 원가, 회피 가능 원가. 의사결정에 따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걸 회피 가능 원가라고도 합니다. 회피 불능 원가, 이거는 이거죠. 매몰 원가.
비관련 원가이면서. 자, 약간 헷갈리긴 한데, 자, 보기로 가서 보겠습니다. 매몰 원가 딱 나오면, 아, 대학 등록금 이미 내버린 거, 이렇게 연상하기 바랍니다.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사할 수 없는 원가. 회사로 따지면 작년에 기계를 샀어. 회사에서. 한 10억 주고. 그거 돌이킬 수 없죠. 그거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자, 기회 원가. 자원을 현재 용도 위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피자, 치킨. 어느 걸 선택할까? 기계를 사는데 어떤 기계를 살까? 이거는 기회 원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관련 원가,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자, 관련 원가는 영향을 줍니다. 기회 원가 이거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은 비관련 원가, 매몰 원가, 회피불능 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전략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없는. 매몰 원가가 여기에 해당되죠. 회피, 불능이라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전략할 수 없는 거. 자, 전략할 수 있다 하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좀 아리까리하죠. 자, 그 다음 8번. 다음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이 그래프가 보니까 여기는 총원가, 이거 생산량. 자, 이렇게 고정비처럼 가다가 갑자기 툭 튀어요. 또 고정비 일정하게 가다가 또 튀어. 자, 이렇게 가는 거 준고정비라 그럽니다. 요거하고 헷갈리는 게 준변동비가 있죠. 준변동비는 어떻게 되냐면 일정하게 쭉 가다가 그냥 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쉬는 게 없어. 자, 이렇게 이게 쉬죠. 올라가고 또 쉬고 올라가고 쉬고. 이거는 그냥 쭉 올라가는 거. 이거는 준변동비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기본 요금 일정하게 사용한 이상은 계속 할증료 붙는 거. 전기요금, 그 다음 뭐 핸드폰 요금, 전화요금 같은 거 여기에 해당되고, 중고정비는 어떤 케이스냐면 회사에서 기계를 하나 샀어요. 얘는 100개를 생산할 수 있어. 자, 근데 100개가 오버됐어. 아, 그럼 한 대 더 사야지. 갑자기 툭 튑니다. 이제 20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300개 만들려면 또 한 대 빌려오고 400개. 택시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택시 10대 있는 택시회사가 있는가 하면 버스에서, 전세버스도 마찬가지. 필요하면 한 대 더 또 구입을 하든가 빌려오든가 해야죠. 자, 이거를 중고정비라 그러고,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혼합된 원가, 고정원가만 있습니다. 고정비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변동원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고도 한다.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은 틀렸고요. 일정한 범위 조업도 내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 구간이 달라지면 생산량이 100개 만들다가 100개를 오버되면 총원가가 달라진다. 맞죠? 이게 바로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할증료 나오는 거, 그건 준변동비, 이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게 발생하는 변동원가, 이건 준변동비. 아까 요거의 설명이에요.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원가 회계는 살짝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 공식은 하나 정도 암기해 두라 그랬죠. 월말 정품 평가하는 거랑 요거 정도.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발생한 뭐 시간, 금액, 요거에 곱하기, 그 다음에 뒤에 예정 배부율을 곱해 줍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입니다. 자, 주식회사 한양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총액은 300만 원이며 예정 직접 노무 시간과 실제 노무 시간은 3만 시간으로 동일하다. 제조 간접 원가가 10만 원 과소 배부되었을 때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은 얼마이냐? 자, 복잡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배부 기준이 실제 발생 금액 또는 시간. 자, 실제 여기 있죠. 실제 직접 노무 시간 3만 시간이에요. 3만.
시간 곱하기 이제 예정 배부율입니다. 배부 얘기 아니고. 자, 제조간접 원가 총액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을 자, 예정 배부율이니까 예정 시간으로 나누기 하면 됩니다. 300만 원 나누기 예정 시간은 3만 시간이에요. 보통은 예정하고 실제 따로 나오는데 이번에 같은 조건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300만 원 나누기 3만 그럼 100원 나옵니다. 그러면 3만 시간 곱하기 100원 하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 300만 원이죠? 네, 300만 원. 자, 예정 배부액은 300만 원인데 자, 이제 여기 봅시다. 제조 간접 원가가 10만 원 과소 배부되었다. 예정 배부를 먼저 합니다. 자, 예정 배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만 원 적게 배부해서 나중에 보니까 자, 이거 어떤 경우냐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공장 같은 데 있죠. 빨리 물건 여름철이 7월 달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6월 달에 5월, 6월에 미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 완성된 다음에 이거 총 아이스크림 하나당 원가가 얼마를 알아야 판매가를 정하죠. 근데 원가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전기세, 고지서가 나와야 되는데 전기세는 어떻게? 그 다음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예정 금액으로 일단 해보자.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예정 배부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해놓고 나중에 안 맞으면 조정하면 되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해가지고 그걸 더하거나 뺍니다. 자, 그러면 예정 배부를 먼저 했고 알고 봤더니 이게 10만 원 적게 했다. 그럼 실제는 얼마가 나왔다는 소리냐? 10만 원 적게 했으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 더 해주면 그러면 실제는 310만 원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10번 문제. 자, 월말 제공품 환산량만 계산하는 문제 나오다가 이번엔 전체 금액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우선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가림이 원가 관련 자료이다. RA 자료를 바탕으로 구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단위당 완성품에서 단위당 한 개당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단 모든 제조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재료비, 가공비를 자, 동시에 투입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자료 다시 요 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월말 제공품 평가, 월말 제공품 미완성품 요거를 계산하는 공식. 자, 이거는 지금 평균법입니다. 평균법. 선입선출법은 요 월초 제공품 없애고 여기서 월초 제공품을 빼면 돼요. 자, 완성품 수량. 자, 문제 봅시다. 완성품 수량 5,000개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입니다. 미완성된 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하라는 소리입니다.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80% 균등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2,500개 곱하기 0.8입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나와요? 2,000개? 네, 2,000개. 자, 분해 월초 제공품 금액,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50만 원, 가공비 50만 원. 자, 원래 이 공정 전반에 균등 투입하지 않고 뭐 가공비는 뭐 지척도에 따라 투입되고 재료비는 초기에 전부 투입됐다 하면 재료비 월말 제공품 재료비와 월말 제공품 가공비를 따로 구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묶어서 그러면 월초 제공품 50만 원을 하고 50만 원 더하면 요거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월 제조원가, 단기 제조원가, 직접 재료원가 700만 원, 가공원가 600만 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300만 원. 자, 곱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 요거죠. 같은 거 한 번 더 2,000개. 자, 요렇게 하면 월말 제공품 금액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계산기 미리 해봤습니다. 400만 원 나옵니다. 이러면 400만 원. 자, 우리가 구할 거는 월말 제공품 금액을 구할 게 아니고 이거 구한 다음에 단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완성된 거. 그러면 완성품 수량이 5,000개죠. 나누기 5,000개.
그러면 얼마예요? 나누기 하면 400만 원. 잠깐만. 얼마 제공품 구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다. 제공품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제공품 가서 자, 지금 여기 문제에서 구하는 게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라 그랬고 요거는 월말 제공품 금액이죠. 그럼 완성품 제조원가 구하려면 제공품 계정에 월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 얼마예요? 아까 100만 원이었죠? 예, 1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자, 여기서 단기에 들어간 거 요거 두 개 합친 거 아까 1,300만 원이었죠? 예, 1,300만 원. 그 다음 기말 금액 구한 거, 예, 400만 원이죠. 기말 제공품 400만 원. 자, 이러면 합계 1,400. 자, 그 다음 여기도 1,400. 합계는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400만 원 빼면 1,000만 원이 완성품 금액이에요. 완성품 뭐예요? 제품이죠. 자, 완성품 수량이 아까 5,000개라 그랬죠? 자, 그럼 1,000만 원 나누기 5,000개. 그럼 개당 가격 나옵니다. 얼마가 나와요? 예, 2,000원. 한 개당 2,000원이라는 여기 4번 이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고 이 세무사에서 이 정답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거 보니까 뭐 1단계 물량의 흐름, 3단계, 2단계 뭐 쭉 4단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게 만약에 이해가 되시면 그걸로 하시고 요것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다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요 공식에 대입해서 월말 제공품 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 단기, 기말 빼고 제품계에서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기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원가 회계는 끝났고 부가가치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가가치세법은 자, 5가지 원칙이 있죠. 이론교재 258페이지에 요 표로서 되어 있습니다. 국세입니다. 지방세 반대되는 개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지방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간접세. 왜냐? 반대되는 개념이 직접세죠. 여러분들 연말정산해서 소득세 내죠. 그건 직접 개인한테 부과하는 거, 직접세.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물건 사면서 여러분이 부가세 냅니다. 물건 가격에 10% 같이 내요. 그리고 그걸 국세청에 납세하는 사람은 편의점 주인입니다. 사업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로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를 간접세. 자,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자, 그 다음 소비지국,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 수입할 때 소비되는 나라에서 이런 부가세는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는 회사는 안 냅니다. 부가세를. 자, 수출은 0%를 적용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맞죠? 요거는 소득세는 직접세이지만 요거는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죠. 소비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에서 부과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부과 안 합니다. 0% 소비지국 과세원칙이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뭐예요? 국세라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액이 아니고 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업종별로 보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소재지가 어디냐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광업은 그 광업 사무소가 있는데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 포장만 하는 건 안 되고요.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이 있습니다. 매매업은 그 법인, 그 주식회사 법인이
법인 등기부상에 소재해 있는데, 근데 임대는 달라요. 그 건물, 부동산이 있는 곳에 과세지가 되는 겁니다. 납세지가 됩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는 그 부동산 관리하는 회사에 법인이 있는데, 회사가 있는 데를 말하는 거고, 이건 그 건물이 있는데. 자,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틀린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광업은 아까 그 광업 사무소가 있는데,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죠? 부동산 임대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아니죠. 부동산이 있는 곳,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틀렸고요. 법인건설업은 법인이 등기부상 소재에 있는 곳. 그 다음에 아까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 법인건설업 이건 같습니다. 매매업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여러분들 이론교재 312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과 분류과세. 다시 말해서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게 뭐가 일단 눈에 딱 보이냐면 퇴직을 여러 번 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퇴직소득. 그러면 요거는 한 번 일회성으로 보는 성격이 강해서 종합소득세에 포함 안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마찬가지죠. 요 두 가지는 분류과세다 해서 종합소득세에 더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를 하고 양도소득세 내고 퇴직금 받으면 이것도 세금 냅니다. 근데 종합소득에는 안 들어가요. 종합소득은 다시 뭐 여기까지 이자부터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까지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뭐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 그러면 분리과세 원천징수해서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합니다. 종합소득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이익이에요. 분리과세로 하면. 왜냐하면 종합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대 40% 이상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소득은 무조건 하고 종합소득이고. 자, 다시 문제로 가서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뭐예요? 종합소득에 안 들어가고 분류과세한다 그랬죠? 이거 맞는 거고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이 소재지로 한다? 자, 사업소득, 장사를 해요. 식당 운영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 그 납세지는 식당으로 해야 되냐? 근데 서울에서 식당 하는데 집은 경기도에 있어. 그러면 경기도. 그 사장님이 거주하는 주소,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장은 자꾸 옮겨 다녀 버리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옳지 않은 것 했으니까 2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고요.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 여러분 연말정산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년도 소득을 그 다음에 1, 2월 달에 신고하죠. 예, 1년을 기준으로 일단 한다는 거.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 종합소득세 산출세 계산 시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총 8개 단계로 되어 있어요. 많이 벌면 45%까지. 세금 근데 내도 많이 버는 게 좋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잡을 때는 6%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소득세법상 아래의 자료에 의한 소득세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단 근데 여기서 2월 결손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년도에 적자를 봤어. 적자를 봤는데 원래는 이익이 생겼어. 그러면 전년도 적자 본 거 좀 퉁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2월 결손금도 크게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작년에 장사가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났다. 그거는 어떤 소득이든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동산 임대소득이면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이면 이 사람은 좀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동산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안 되고 원래 작년엔 적자인데 올해 이익이 났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자,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월 결손금은 전년도의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은 아니에요. 사업소득에서 적자 났던 금액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소득 3,500만 원 이번 이익 생겼어요. 근로소득도 있어. 어디 투잡 뛰어서 어디 또 1,000만 원 번 게 있나 봐요. 부동산 상가 임대 사업소득 금액이 1,500만 원 또 있습니다. 많이 벌었어요. 자, 퇴직소득은 이건 안 들어가죠. 이거는 종합소득에 아까 해당 안 된다 그랬죠. 분류과세, 퇴직하고 양도소득은 그럼 이건 함정으로 넣은 거예요. 싹 줄거버리고. 그러면 요 세 개만 더 합시다. 3,500, 4,500 하면 5천만 원에 이거 하면 6천만 원이죠, 총. 자, 이 사람이 종합소득은 6천만 원인데, 근데 작년에 사업소득에서 적자 봤던 2월 결손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이건 빼줘야죠. 이거 빼주세요 해서 뺀 겁니다. 빼면 1,000만 원만 남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1,000만 원이면 아까 말한 6% 그러면 60만 원 정도 세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2월 결손금 있는 거 아차 깜빡하면 그럼 세금 왕창 물립니다. 6천만 원이 되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000만 원. 예, 여기 있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 15번 문제. 근데 요거는 저는 굉장히 이런 스타일 문제를 싫어하는데 이거 암기 과목이 돼버려요. 다음 중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세율이 가장 낮은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는데 그 세율이 가장 적은 게 뭐냐. 이 네 가지 중에 이건데 일반적으로 복권은 세금 왕창 떼갑니다. 이게 제일 많이 뗍니다. 3억 원 초과분. 자, 3억 원 이하는 20% 내요. 그러면 2억 됐다. 그러면 2억에 20%. 그러면 4천만 원 세금 내고 나머지 받습니다. 3억 원 이상이에요. 30% 뗍니다. 10% 더. 아니 30% 아니 50% 떼도 로또 되면 좋죠. 최고죠 뭐. 자, 그 다음 얘가 1등이에요. 제일 많이 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비영업대금 이익이자 소득. 자, 비영업대금 여기 있죠. 이건 뭐냐면 금융기관 말고 개인이 왜 사채업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얻은 그 이익, 그걸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25%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얘가 2등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비실명 이자와 배당소득. 은행에서 이자 받고 주식을 샀는데 배당금 받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 14%, 주민세 1.4%에서 15.4% 세금 뗍니다. 얘가 3등. 자, 그 다음 일용 근로자, 일명 노가다. 하루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는 1급, 하루 일당에서 기본적으로 15만 원을 뺍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 받았다. 일당. 이 좀 많이 받은 거죠. 15만 원 빼요.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5만 원이죠. 5만 원에 다시 6%, 0.06. 또 이것만 빼느냐? 1에서 55% 사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이걸 또 해요. 최소한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뭐 최고 55%면 0.5. 여기에 또 반토막을 내요. 그럼 0.04. 이거 3,000원에 요것도 하면 한 1,500원 내겠네. 만약에 최고로 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제일 적은 거, 얘가 4등입니다. 아니,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이거 뭐 세금 떼는 거,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안 냅니다. 아주 찔끔 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 이거 다 어떻게 암기할 수는 없는데 머릿속에 이 정도만 생각해 두세요. 로또 3억 이하는 20%밖에 안 되지만 3억 이상이면 로또 됐다 하면 뭐 3억 이상 이런 게 많이 뗀다. 그 다음 사채업 하는 사람. 그 다음은 뭐예요? 가만 앉아가지고 은행에 돈 넣어서 이자 받아먹고 주식 배당 받는 거. 그 다음 나머지는 일용직은 제일 밑바닥 최저임금에 해당되니까 제일 적게 낸다. 그래서 4번이
가장 낮은 소득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퍼센트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 끝났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이제 유튜브에서 막 질문 올리면 제가 유튜브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박쌤 전산에게 들어와서 여기 오면 질문 답변이 몇십만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없으면 우리 회원들끼리도 막 서로 답변 달아줍니다. 여기 이용하시고 화면이 흐려요 하시는 분이 밑에 톱니바퀴 요거 해서 최고 화질 1080으로 하시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다소 이론이 이번에 106회는 105회보다 살짝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따가 실무시험 다 풀이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실무시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